보통 미스터리라고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차가운 범죄 현장이나 날카로운 탐정의 추리를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이 이야기는 범죄가 아니라 한 남자의 고뇌에 찬 고백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무대는 아주 평화로워 보이는 영국의 시골 마을인데요. 그 고즈넉한 풍경 아래에는 아주 깊고 어두운 긴장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총성이 울리기도 전에 한 사람의 무너진 마음 속에서 모든 비극은 이미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 첫 문장,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이 문장 하나가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 전체의 핵심 미스터리를 단번에 던져줍니다. 평생을 법 없이도 살 것처럼 살아온 한 남자가 어떻게 살인의 공범이 될 수 있었을까? 이 문장은요, 끔찍한 사건을 겪기 전에 그와 나중에 경찰 제복만 봐도 공포에 떠는 그를 극명하게 보여주면서 우리를 이야기 속으로 깊숙이 끌어당깁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이 이야기의 심장을 꿰뚫는 질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범인이 누구고 동기가 뭐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한 평범한 인간이 어떻게 자기 자신의 양심을 저버리게 되는지, 그 마음속에 숨겨진 치명적인 약점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운명은 또 얼마나 잔인한 장면에 쳤는지, 그걸 파헤쳐보는 거죠. 지금부터 인물들의 관계와 그들이 놓인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그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주인공인 의사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거고요. 그리고 이 조용한 마을에 나타난 낯선 사람들, 그들로 인해 피어나는 긴장감과 숨겨진 과거를 파헤쳐서 이 거대한 불행의 거미줄이 대체 어떻게 짜여졌는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가장 중심에는 앤서니 멜러비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조용한 절망감, 그리고 체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중에 그가 끔찍한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그 첫 단추는요, 바로 이 깊은 내면의 균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가 왜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생각하게 됐는지 먼저 그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죠. 앤서니 멜러비, 나이는 43살, 직업은 시골 의사입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이 조용한 시골 마을과는 거리가 멀어요. 뭐랄까, 한때는 찬란했던 꿈의 잔해, 그리고 이루지 못한 야망에 대한 씁쓸함으로 가득 찬 폐허 같다고 할까요? 어떤 사건이 그를 덮치기 전부터 그의 영혼은 이미 환멸이라는 깊은 병을 앓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병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멜러비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꺾여버렸을까요? 그의 삶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원래 그는요, 정신과 신경학 분야에서 아주 촉망받던 의대생이었습니다. 스스로의 재능을 믿었고 위대한 성취가 눈앞에 있는 것만 같았죠. 하지만 긴 투병 생활이 그의 모든 걸 앗아갔습니다. 육체만 병든 게 아니었어요. 병만은 그의 야망을 잿더미로 만들고 뜨거웠던 열정마저 차갑게 식혀버렸죠. 회복 후에 선박의사로 바다를 떠돌던 시절, 그는 그저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해 일했습니다. 더 이상 꿈도 희망도 없었죠. 그리고 마침내 정착한 곳이 바로 리틀 워크햄의 작은 병원입니다. 그에게 이곳은 새로운 시작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종착역, 어쩌면 일종의 유배지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야기가 펼쳐지는 리틀 워크햄은 정말 그림 같은 곳입니다. 런던에서 그리 멀지 않은데도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느낌을 주죠. 기차도 버스도 비껴가는 이 조용한 마을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작은 왕국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이렇게 평화롭고 고립된 곳이야말로 비밀이 자라나기엔 더없이 좋은 토양이 된다는 걸요. 이곳은 앞으로 벌어질 모든 갈등을 위한 완벽한 무대인 셈이죠. 자, 이렇게 고요한 연못에 돌멩이 하나가 던져집니다. 허스트로즈라는 아주 큰 저택에 부유한 위닝턴 가족이 이자를 오면서 위태롭게 유지되던 마을의 균형에 파문이 일기 시작하는 거죠. 이들의 등장은 조용히 잠자고 있던 모든 갈등을 깨우는 기폭제가 됩니다. 그럼 허스트로즈의 무대에 오를 주요 인물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가부장적인 가장 클래런스 위닝턴이 있고요. 그의 유산만을 기다리는 조카 버나드와 조카딸 크리스티나, 그리고 이 모든 걸 묵묵히 지켜보는 개인 비서 리처드 혼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한 가족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실로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람들이죠. 이 가족의 정점에 군림하는 클래런스는 한마디로 폭군 같은 인물입니다. 아주 독단적이고 위압적이라서 주변 사람들 숨통을 조이죠. 그는 지금 위닝턴 가문사라는 거창한 책을 쓰는데 푹 빠져 있는데요. 이게 그냥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에요. 과거의 영광을 들먹이면서 현재의 가족들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그의 아주 강력한 무기인 셈이죠. 그러던 어느 날 멜러비는 왕진을 갔다가 허스트 로지에서
크리스티나를 처음 만납니다. 그녀가 엄청난 미인은 아니었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그 매력과 정직함, 따뜻한 친절함에 첫눈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죠. 마치 잿빛 같던 그의 삶에 처음으로 한 줄기 빛이 들어온 것 같았을 거예요. 이 순간의 강렬한 끌림이 훗날 그의 운명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얼마 뒤 멜러비는 허스트 로지의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화려한 식기, 값비싼 음식, 예의 바른 대화, 겉보기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죠. 하지만 그 완벽함의 표면 아래에 멜러비는 뭔가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걸 감지해요. 식탁을 감싸고 있는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갑고 불편했거든요. 멜러비는 의사잖아요. 사람을 관찰하는 게 몸에 밴 사람이죠. 그의 예리한 눈은 그 미묘한 균열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클레넌스의 짜증은 그냥 노인의 변덕 수준이 아니었고 조카 버나드의 얼굴에 스치는 불안함은 깊은 고민의 흔적이었어요. 특히 손님으로 와 있던 가이 플랜트라는 사람의 눈에서는 억눌린 분노, 심지어 두려움마저 느껴졌죠. 이 숨막히는 긴장 속에서 유일하게 평온해 보이는 비서 리처드 혼의 존재는 오히려 더 큰 위화감을 자아냈습니다. 멜러비는 직감했어요. 이 집, 곧 터져버릴 시한폭탄 같다는 걸요. 멜러비는 크리스티나를 보면서 이런 생각에 잠깁니다. 저렇게 부와 호화로운 생활,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저 사람이 과연 행복할까? 어쩌면 이 모든 걸 다 버리고서라도 벗어나고 싶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족쇄 같은 게 있는 건 아닐까? 실패한 자신의 삶에 갇혀있다고 느끼는 멜러비였기에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그늘을 더 민감하게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크리스티나는 행복할까요? 멜러비의 이 질문에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잠시 시점을 옮겨서 그녀의 삶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멜러비가 감지했던 그 미묘한 긴장감과 슬픔의 근원은 바로 그녀의 과거에 있거든요. 그녀의 과거를 알아야만 허스트로지라는 이 황금빛 세상의 현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티나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어요. 7살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는 게 나약한 거라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러다 22살에는 안락했던 삶이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산산조각이 나죠. 가난의 무게를 짊어지고 오빠, 여동생과 억척스럽게 살아가던 시절, 그녀는 현실이 얼마나 냉혹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후 여동생 벨리사가 부유한 남자와 불행한 결혼을 하는 걸 지켜봐야 했고, 마침내 클레런스 삼촌이 나타나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합니다. 죽을 때까지 자신을 모시면 막대한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어쩌면 영혼을 담보로 한 거래였죠. 이것이 바로 그녀가 허스트로지에 오게 된 이유입니다. 오빠인 버나드가 한 이 말이 그들의 처지를 정말 뼈아프게 요약해줍니다. 삼촌과의 관계는 애정이나 가족애가 아니었어요. 차가운 비즈니스, 철저한 거래였던 거죠. 그들은 미래의 유산이라는 임금을 받기 위해 현재의 자유와 행복을 저당 잡힌 채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조금씩 맞춰지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허스트로지를 감싸고 있던 그 불행한 분위기는 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 구체적인 관계와 갈등의 실체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허스트로지의 불행에는 크게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축은 당연히 클레런스 자신이죠. 그의 변덕과 비꼬는 말, 독단적인 태도는 매일매일 가족들의 정신을 갉아먹는 고문과도 같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축은 바로 크리스티나의 여동생 벨리사의 불행한 결혼 생활입니다. 남편인 가이 플랜트의 인색함과 폭언 속에서 고통받는 동생의 모습은 크리스티나에게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에 대한 깊은 환멸을 안겨주죠. 바로 이 두 개의 갈등이 집안 전체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겁니다. 크리스티나의 내면적 갈등은 그녀의 삶에 등장한 두 남자를 통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한쪽에는 제부인 가이 플랜트, 혐오의 대상이죠. 불쾌하고 인색하고 사랑하는 동생을 불행에 빠뜨린 원흉이니까요. 반면에 멜러비 의사는 연민의 대상입니다. 선하고 친절하지만 어딘가 무력해 보이는 모습이 꼭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거든요. 그래서 멜러비를 보면 돌봐주고 싶은 모성애 같은 걸 느껴요. 혐오스러운 현실과 연민 어린 탈출구, 이 두 개의 시선 사이에서 그녀의 선택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의 비밀은 위닝턴 가족에게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조용하고 태연해 보였던 비서 리처드 혼에게도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죠. 그는 그냥 월급 받는 비서가 아니었어요. 한때 이상에 불타던 저널리스트였는데 자신의 신념을 담은 소설을 완성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일부러 이 외딴 곳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이 복잡하게 얽힌 관계의 그물에 또 다른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더하게 됩니다. 이제 이야기는 크리스티나의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멜러비와의 결혼, 이것은 이 숨막히는 허스트 로즈로부터의 유일한 탈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녀도 마음만 먹으면 결혼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사랑 없는 결혼이 과연 멜러비에게 공평한 일일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선택이 과연 그녀 자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이 위태롭고 불행한 평화 속에서 그녀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프리먼 윌스 크로프트의 추리소설 리틀 워캠 살인사건. 지난번에는 허스트 로지 저택을 둘러싼 그 팽팽한 긴장감과 인물들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들여다봤었죠. 자, 오늘은 그 무대에서 잠시 벗어나서요. 한 남자가 저지르려는 살인을 얼마나 차갑고 또 얼마나 체계적으로 계획하는지 그 어둡고 서늘한 마음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남자, 가이 플랜트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그가 왜 그런 끔찍한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었는지, 그를 점점 더 옥죄해오는 그 엄청난 압박감, 그 절박함의 근원을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추가 자금이 없으면 그는 끝장이었다. 이 한 문장이 정말 모든 걸 말해주죠. 이게 바로 가이 플랜트가 처한 현실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더 이상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는 그야말로 막다른 길에 다다른 거죠. 그의 머릿속은 오직 돈,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든 구해야 한다는 생각밖에는 없었을 겁니다. 그의 재정 상태는요, 그냥 나쁘다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건 완전히 파멸 직전이었죠. 우선 그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바로 무모한 주식 투자였습니다. 한 방을 노렸던 거겠죠? 하지만 그 도박은 결국 그의 발목을 잡는 거대한 족쇄가 되어버렸고요. 설상가상으로 은행 지점장은 초과 인출액을 당장, 그것도 대폭 줄이라는 최후 통첩까지 보냅니다. 더 이상 버틸 시간이 없다는 차가운 현실을 알리는 신호였죠. 물론 그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이미 집이랑 보험 증서까지 다 담보로 잡혀서 돈을 빌렸지만 그렇게 번 시간은 고작 몇 주에 불과했어요. 이제 이 위기는 언젠가 닥칠지도 모르는 위협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닥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 대체 이 돈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플랜트의 머릿속이 핑핑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떠올려보죠. 그리고 그의 생각은 한 사람에게로 향합니다. 바로 아내의 삼촌, 클라렌스 위닝턴. 자산이 무려 6만 파운드나 되는 거부였죠. 벼랑 끝에 몰린 그에게는 그야말로 유일한 구원의 동화줄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상속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였죠. 클래런스 위닝턴은 72세였지만 책의 묘사를 보면 아주 건강하고 정정했어요. 앞으로 20년은 거뜬히 더 살 것처럼 보였죠. 20년 뒤에나 받을 수 있는 돈은 지금 당장 파산 직전인 플랜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지금 당장 즉시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상속을 기다린다는 건 애초에 선택지에 없었던 겁니다. 궁지에 몰린 사람은 뭐라도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가이 플랜트는 자신의 계획에 딱 맞는 아주 완벽한 장기말을 하나 찾아냅니다. 바로 아서 크러슬리라는 이름의 젊은 하급 직원이었습니다. 자, 이제 플랜트가 어떻게 이 순진한 청년을 자신의 범죄라는 거대한 톱니바퀴 속으로 끌어들이는지 그 과정을 한번 자세히 따라가 보죠. 이 아서 크로슬리라는 인물, 어떤 사람이냐면요. 기본적으로는 아주 성실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에요. 머리 회전도 빠르고 재치도 있고요. 그런데 좀 어려운 일보다는 쉬운 길을 택하려는 약간 유약한 면이 있었죠. 그리고 친구들한테 잘 보이려고 허풍 떠는 걸 아주 좋아했어요. 옐로스타 라인이라는 회사 회계부서의 말단 직원이면서 부모님은 돌아가셔서 세상에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외로운 처지였습니다. 자, 어떠세요? 근본은 착하지만 성격이 무르고 허영심도 있고 외롭기까지 한 이 청년. 누군가에게 조종당하기에 정말 완벽한 조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 크로슬리도 사실은 자기만의 작은 비밀이 있었어요. 거창한 범죄는 아니고요. 좀 안쓰럽기까지 한 사기였죠. 바로 이중으로 영수증을 만들어서 회사 돈 아주 소액을 빼돌리는 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건 제시라는 소녀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된 아주 작고 서글픈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설픈 속임수가 날카로운 회계사인 플랜트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죠. 그는 매주 올라오는 회계 장비를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장부나 유니폼 운송료가 계속 중복으로 청구되고 있었던 거예요. 한두 번이면 실수겠지만 이게 몇 주에 걸쳐서 반복되는 패턴을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플랜트는 크로슬리의 목을 줄 수 있는 완벽한 약점을 손에 쥐게 된 거죠.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플랜트의 사무실에서 정말 너무나도 다른 두 명의 범죄자가 마주 앉아 있습니다. 한쪽은 아사 크로슬리. 그의 죄는 좀도둑질에 가까운 소액 사기였고 동기는 그저 소녀의 환심을 사고 싶다는 거였죠. 걸린 돈은 100파운드 담짓, 들켜봐야 기껏해야 직장을 잃는 정도의 공경에 처할 뿐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 가이 플랜트는 어떻습니까? 그의 범죄는 살인과 거액의 절도입니다. 동기는 무려 2만 파운드의 상속금이고 자신의 인생 전체를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죠. 그리고 그가 실패했을 때 치러야 할 대가는 바로 교수대입니다. 한 명은 포식자, 다른 한 명은 자신의 먹잇감이 된 줄도 모르는 딱한 희생양인 셈이죠. 크로슬리는 이제 끝장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의 범죄가 들통났으니까요. 공포에 질려 벌벌 떨고 있는 그에게 플랜트가 악마의 속삭임 같은 제안을 합니다.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면 100파운드를 주겠다는 약속. 당시 크로슬리에게 100파운드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금이었습니다. 그 돈만 있으면 사랑하는 제시와 결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결국 그는 그 공포와 유혹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는 이제 플랜트가 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게 될 겁니다. 이제 알리바이라는 든든한 방패를 얻은 플랜트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치밀하게 살인 계획을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한치의 오차도 없는 건축 도면을 그리듯이 의심에 끼어들 틈을 단 하나도 남기지 않으려고 모든 세부 사항을 꼼꼼하게 쌓아 올리죠. 자, 지금부터 그의 소름 끼치는 완벽한 계획의 구조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변신하는지 보면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예요. 평소에 말쑥한 회계사 이미지는 온데간데 없어지죠. 가장 낡고 허름한 정원 작업복을 입고 모자는 일부러 비탁하게 눌렀습니다. 도수도 없는 뿔테 안경으로 얼굴 인상을 바꾸고 작은 자루를 들죠. 심지어 정원에서 흙을 퍼와서 손이랑 손톱 밑까지 일부러 더럽힙니다. 여기에 연극 소품 가게에서 구한 낡은 유니폼까지 걸치면 이건 뭐 누구도 그를 가이 플랜트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초라한 자벽부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변신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소름 돋는 부분인데요. 그는 단순히 옷만 갈아입는 게 아니었어요. 파리에서 알리바이를 만들 때 쓸 가명, 로이 빈을 위한 서명까지 위조합니다. 구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로이로 바꾸기 위해 날카로운 펜나이프로 쥐의 일부를 긁어내서 알처럼 만들고 유에는 곡선을 살짝 더해서 오로 만들죠. Y는 그대로 두고요. 이런 세심한 작업까지 거쳐서 그는 완벽하게 새로운 신분을 창조해냅니다. 정말 치밀하죠? 다음 단계는 뭘까요? 바로 경찰의 수사 방향을 완전히 엉뚱한 곳으로 돌려놓을 미끼를 던지는 거였습니다. 값싼 편지지를 사서 장갑을 낀 채 일부러 서툰 글씨체로 익명의 편지를 쓰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위닝턴 씨, 살고 싶으면 버나드 씨를 조심하시오. 그가 술에 취해 당신에게 받을 돈 때문에 당신 머리통을 날려버리겠다고 떠들었어. 나는 당신들 일에 상관없지만 살리는 보고 싶지 않소. 그러니 조심하시오. 이 편지 한 장으로 모든 의심의 화살이 버나드 위닝턴에게 향하도록 교묘하게 장치해둔 겁니다. 자, 이제 그의 알리바이 계획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파리 여행을 한번 따라가 보죠. 이건 정말 영화 같아요. 범행 일주일 전 토요일에요. 미리 정원 작업복을 가방에 챙겨서 영물품 보관소에 맡겨둡니다. 그리고 범행 바로 전날인 금요일, 출장 간다는 핑계로 파리로 훌쩍 떠나죠. 거기서 로이 빈이라는 가명으로 자신을 작가라고 소개하면서 방을 구합니다. 심지어 한 달치 방세를 선불로 대요. 왜 그랬을까요? 잠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오랫동안 투숙할 사람처럼 보이게 하려는 계산된 행동이었죠. 그리고 범행 당일인 토요일 아침 비행기로 런던에 돌아와서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아내와 함께 허스트 로지 생일 파티로 향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범행 시각에 그가 수백 마일 떨어진 파리에 있었다는 완벽한 착각을 만들어내기 위한 거대한 연극이었던 셈입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무대는 다시 허스트 로지로 옮겨가고요. 한 가족의 행복한 생일 파티가 이제 끔찍한 살인의 현장으로 변하기 직전입니다. 플랜트는 이 파티를 자신의 완벽한 계획을 완성시킬 마지막 무대로 아주 교묘하게 활용합니다. 이 파티 날짜가 원래는 목요일이었어요. 그런데 가이 플랫스의 파리 출장 때문에 토요일로 바뀌게 되죠.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 날짜 변경이야말로 플랜트의 계획의 핵심이었어요. 파티 날짜를 자신의 가짜 알리바이와 완벽하게 일치시킨 거죠. 버나드는 이걸 가지고 투덜거리지만 어쨌든 모든 것은 플랜트의 의도대로 흘러갑니다.
이때 버나드가 던지는 한마디가 이 집안의 분위기를 딱 보여줍니다. 그 자식이 아내 삼촌한테는 쥐뿔도 신경 안 쓴다는 거 잘 알잖아. 그가 굽실거리는 건 아내 삼촌의 6만 파운드라고. 이 말 한마디에 가족 간의 불신과 냉소적인 분위기가 그대로 드러나죠. 그리고 플랜트는 바로 이런 가족 내의 갈등을 자신의 범죄를 가려줄 아주 유용한 방패막이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범죄의 동기가 될 결정적인 소품이 등장합니다. 파티를 위해서 위닝턴 가문의 보석들이 저택에 도착했고 서재 금고 안에 안전하게 보관되죠. 이 보석들은 외부 침입자가 저택에 들어와 살인을 저지를 만한 완벽한 이유를 만들어줄 겁니다. 플랜티의 계획 속에서 살인은 어디까지나 강도 사건의 일부처럼 보여야 했으니까요. 파티는 끝나고 손님들은 모두 돌아갔습니다. 저택에 어둠이 깔리고 마침내 가이 플랜트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의 그 모든 치밀한 준비는 바로 이 단 한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범행은 정말 정교한 시간표에 맞춰서 진행됩니다. 오후 5시쯤 플랜트는 일단 집으로 돌아가는 척 차를 몰고 저택을 떠나죠. 그리고 밤 9시 변장을 마친 채 걸어서 돌아와 울타리 틈으로 몰래 잠입합니다. 9시 15분 서재로 스며들어 책상에 앉아있는 클라렌스 위닝턴의 등 뒤를 내리칩니다. 9시 20분 쓰러진 클라렌스의 열쇠로 금고를 열고 보석함들을 비운 뒤 일부러 열쇠를 금고문에 꽂아둔 채로 둡니다. 강도가 허둥지둥 서두른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연출이었죠. 9시 30분 현장을 떠나려던 그 순간 아차! 책상 위에 자신이 뒀던 익명의 편지를 깜빡했다는 걸 깨닫고는 간신히 챙겨서 달아납니다. 정말 하마터면 이 작은 실수 하나로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뻔했죠. 그리고 밤 10시쯤 범행 도구와 변장 소품이 든 꾸러미를 웨이강 깊은 곳으로 던져버립니다. 평화롭던 시골 저택은 이렇게 순식간에 잔혹한 범죄 현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범행은 끝났습니다. 증거도 강물에 던져버렸죠. 가이 플랜트는 이제 자기가 성공했다고, 완벽하게 해냈다고 확신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여지 없이 완벽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오만한 자신감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책에서는 그의 심리를 이렇게 묘사해요. 그의 계획은 훌륭했다. 사실상 완벽했고 그는 흠잡을 데 없이 실행했다. 의심은 불가능했다. 플랜트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경찰들은 이제 잊지도 않은 강도를 찾아 헤맬 것이고 그동안 나는 안전하게 그리고 곧 엄청난 부자가 될 거야 라고 말이죠. 그는 자신의 범죄가 얼마나 완벽했는지에 완전히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 인물이 바로 이 리틀 워캠으로 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의 완벽한 범죄의 균열을 일으킬 그 인물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 프리먼 밀스 크로프츠의 추리소설 리틀 워캠의 사건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가이 플랜트라는 남자가 있죠. 그는 정말이지 벼랑 끝에 몰려 있었어요. 빚은 닌덩이처럼 불어났고 유일한 탈출구는 아내의 삼촌인 클래런스 위닝턴의 어마어마한 유산분이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삼촌이 너무 건강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20년은 거뜬히 더 살 것 같았거든요. 바로 이 문장, 지금 당장 돈이 필요했다. 이게 모든 비극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미래의 돈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 이 지금이라는 절박함이 어떻게 한 사람을 괴물로 만드는지 지금부터 따라가 보시죠. 플랜트는요, 그냥 홧김에 범죄를 저지른 게 절대 아니에요. 그는 마치 건축가가 오차 하나 없는 정교한 설계도를 그리듯이 자신의 범죄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세밀하게 계획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살인 계획이 아니었어요. 살인을 저지른 후에 모든 의심의 화살을 전혀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는 교묘한 장치까지 완벽하게 짜넣은 말 그대로 범죄의 청사진이었던 거죠. 자, 그의 계획은 크게 4개의 단단한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신원을 감쪽같이 위조하는 것. 두 번째, 수사 방향을 엉뚱한 곳으로 돌려놓을 가짜 단서, 바로 익명의 편지를 만드는 것. 세 번째, 자신의 정체를 완벽하게 숨겨줄 변장과 각종 도구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범죄가 일어나는 시각에 자신은 다른 곳에 있었다는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어줄 파리의 은신처입니다. 이 4단계만 봐도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감이 오시죠? 그럼 이제부터 이 설계도 안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바로 신분 위조입니다.
그는 자기 여권에 적힌 이름 가이 플랜트를 로이 빈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인물로 바꾸기로 결심해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그의 방식인데요. 그냥 펜으로 쓱쓱 덧칠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아주 날카로운 펜 나이프를 가지고 뭐랄까 거의 조각을 하듯이 글자를 파냅니다. 이름 가이의 G에서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살살 긁어내서 R 모양으로 만들고 U는 위에 곡선을 살짝 더해서 O로 바꾸는 식이었죠. 이걸 들키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을까요? 결국 그는 누구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감쪽같이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합니다. 다음은 경찰을 혼란에 빠뜨릴 결정적인 미끼, 익명의 편지입니다. 플랜트의 목표는 아주 명확했어요. 이 사건을 단순 강도 사건이 아니라 조카인 버나드 위닝턴이 삼촌에게 앙심을 품고 저지른 범죄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였죠. 그는 아주 고전적이면서도 확실한 방법을 씁니다. 일단 장갑을 껴서 지문을 완벽하게 숨기고 일부러 자기 손에 맞지도 않는 펜촉이랑 질 나쁜 잉크를 써서 필체를 위장해요. 그리고는 아주 투박한 대문자로 이렇게 썼죠. 위닝턴 씨, 목숨이 아까우면 버나드를 조심하시오. 그가 술에 취해 당신 돈 때문에 머리통을 날려버리겠다고 떠드는 걸 내가 들었소. 이 편지 한 통이 바로 버나드를 희생양으로 만들기 위한 치명적인 덫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의 변장 도구들을 한번 볼까요? 와, 이 표를 좀 보세요.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죠. 그는 자신이 전문 절도범처럼 보이게 하려고 연극 소품 가게에서 낡은 제복이랑 도수 없는 안경까지 샀어요. 거기다 자기 옷 중에 가장 낡아빠진 옷을 더했고요. 근데 진짜 대단한 건 마지막 항목이에요. 손이랑 손톱에 흙을 묻혀서 진짜 막노동꾼처럼 보이려고 자기 집 정원 흙까지 따로 챙겼다는 겁니다. 이건 뭐 거의 메소드 연기 수준 아닌가요? 사소한 디테일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는 그의 강박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계획의 마지막 퍼즐 조각은 바로 파리에 만드는 완벽한 알리바이였습니다. 그는 사업차 출장을 가는 척 위장해서 파리를 훌쩍 떠나요. 그리고 파리의 조용한 동네인 파시에 로이빈이라는 영국인 작가 행세를 하면서 방을 하나 얻습니다. 집주인한테는 제가 글을 쓰는데 현지 조사가 좀 필요해서요 라고 둘러대고 한 달치 방세를 미리 내버리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가이 플랜트가 런던에서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는 바로 그 시각에 그의 또 다른 자아인 로이비는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파리에 멀쩡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완벽한 유령을 만들어낸 거죠.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야기의 무대를 옮겨서 마침내 운명의 그날, 일요일 저녁 허스트로지에서 벌어진 끔찍한 살인 사건의 현장으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플랜트의 차갑고 정교한 계획이 드디어 실행되는 순간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범행 직전에 플랜트가 어떤 심정이었을지 짐작이 갑니다. 그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 평화로운 오후를 정말이지 끔찍하게 느꼈을 거예요. 머릿속에는 온통 범행 계획에 대한 생각뿐이었을 테니까요. 마침내 저택을 떠나 혼자가 되는 그 순간, 그는 아마 엄청난 안도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캐논 스트리트역 화장실에서 허름한 좀도둑으로 변신한 뒤 어둠을 방패 삼아 허스트로지로 향합니다. 그는 예전에 미리 봐두었던 울타리의 허술한 틈으로 유령처럼 스며들어갑니다. 발자국을 남기지 않으려고 일부러 단단한 잔디밭을 골라서 조심조심 걸었죠. 서재 창문을 향해 다가가는 그의 움직임에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수백 번, 수천 번 머릿속으로 반복했던 리허설 그대로였으니까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의 존재를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재 창문 앞에 도착한 그는 아주 익숙하게 유리창 절단기를 꺼내듭니다. 그리고 창문 격자 중 가장 작은 유리창 하나를 골라 조심스럽게 잘라내죠. 유리가 바닥에 떨어져서 쨍그랑 소리를 내는 일 따위는 없었습니다. 마치 숙련된 외과 의사가 수술을 하듯 냉정하고 정밀하게 유리 조각을 떼어낸 뒤 그 틈으로 손을 쑥 집어넣어 안쪽의 잠금 정치를 풀어버립니다. 이제 그는 서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방구석의 두꺼운 커튼 뒤로 몸을 숨깁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무거운 정적 속에서 아마 쿵쾅거리는 자기 심장 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먹잇감, 클래런스 위닝턴이 이 방으로 들어오기만을 숨죽여 기다립니다. 그에게 이 기다림의 시간은 아마 영원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마침내 클래런스 위닝턴이 서재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늘 하던 대로 책상 의자에 편안하게 자리를 잡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플란트는 소리 없이 커튼 뒤에서 빠져나와 그의 등 뒤로 다가섭니다. 위닝턴이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등을 보고 앉아있을 때 플란트는 준비해온 둔기를 높이 쳐들었고 망설임 없는 단 한 번의 치명적인 공격을 가합니다. 살인 직후 그는 곧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끔찍하죠. 하지만 그는 감정을 억누르고 기계처럼 움직여요. 차갑게 식어가는 시신의 주머니를 뒤져서 금고 열쇠를 찾아냅니다. 그 섬뜩한 감촉을 애써 참아내면서 말이죠. 열쇠를 손에 넣자마자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값비싼 보석들을 재빨리 준비해온 가죽 주머니에 쓸어 담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문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전환점이죠. 그의 끔찍한 계획의 절반이 끝났다는 것. 살인은 끝났고 목표였던 유산 상속의 길도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이제 남은 절반, 즉 자신과 가족들에게 쏠릴 모든 의심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어쩌면 살인보다 더 중요하고 어려운 단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모든 게 완벽하다고 생각하며 현장을 떠나려던 바로 그 순간, 플랜트의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죠. 세상에, 책상 위에 자신이 버나드를 범인으로 몰려고 만들었던 바로 그 익명의 편지를 그대로 두고 온 겁니다. 그 편지에는 혹시라도 장갑을 끼지 않은 자신의 지문이 묻어 있을지도 몰라요. 만약 경찰이 이 편지를 발견한다면 이 사건이 단순 강도가 아니라는 사실이 바로 탄로나고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될 겁니다. 그는 미친 듯이 되돌아가 공포에 떨며 그 편지를 회수합니다. 완벽한 계획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이제 무대의 주인공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범죄자의 차가운 시선으로 사건을 따라왔다면 이제부터는 이 완벽한 범죄에 도전장을 내밀 막강한 상대가 등장할 차례입니다. 바로 런던 경시청, 스코틀랜드 야드죠. 그리고 이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될 인물이 바로 슬라이드 속의 남자, 조제프 프렌치 경감입니다. 그는 편안한 사무실 책상보다는 흙먼지 날리는 범죄 현장을 더 좋아하는 타고난 현장 체질의 베테랑 형사죠. 겉보기엔 조용하고 과묵하지만 그 안에는 아주 날카로운 통찰력과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끈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한 총독이 살해당하는 것 같은 아주 중요하고 복잡한 사건이 터지면 스코틀랜드 야드는 언제나 그를 찾습니다. 이제 정교한 계획범과 집요한 형사의 보이지 않는 두뇌 싸움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프렌치 경감은 허스트 로지에 도착하자마자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리듬으로 조용하고 아주 꼼꼼하게 현장과 그 주변을 샅샅이 훑기 시작합니다. 범인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 계획 속에서 아주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균열을 찾아내기 위해 그의 눈이 날카롭게 빛납니다. 처음에 현장은 범인이 의도한 대로 말하고 있었어요. 잘려나간 유리창, 흐릿하게 남은 발자국, 지문 하나 없이 장갑 낀 손으로 만진 흔적들. 이 모든 증거가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었죠. 이건 전문 강도의 소행이다. 겉보기에는 동기가 아주 명확한 보석을 노린 강도 살인 사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프렌치 경감은 뭔가 찜찜함을 느낍니다. 뭐랄까 너무 교과서적이랄까요? 너무 완벽하게 강도의 소행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때 지역 경찰서장이 한 가지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범인이 큰 길을 피해서 저택에서 좀 떨어진 부드러운 흙길로 도망쳤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곳에 훨씬 더 선명한 흔적이 남아있을지도 모르죠. 프렌치 경감은 이 작은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수색 범위를 넓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 사건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버릴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됩니다. 단순 강도 사건이라는 시나리오 전체를 뿌리부터 뒤흔들고 프렌치 경감의 비범한 추리력을 세상에 드러낼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치명적인 모순을 품은 단서가 말이죠. 경찰은 예상대로 저택 근처 작은 길에서 아주 선명한 발자국 하나를 발견합니다. 남성용 팔 사이즈, 낡아서 달아빠진 고무 밑창이 흙 위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다른 밑창은 사람 지문처럼 고유한 무늬를 남기기 때문에 이 신발만 찾으면 범인 잡는 건 시간 문제겠구나 하고 모두가 생각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런데 프렌치 경감이 무릎을 꿇고 그 발자국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뭔가 이상한 겁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말이 되나요? 발자국을 보면 신발의 바깥쪽 가장자리가 더 깊게 찍혀 있어요. 이건 걷는 사람이 체중을 발의 바깥쪽에 싣는다는 뜻이죠. 안짱다리나 그런 거요. 그런데 정작 신발 밑창은 정반대로 안쪽 가장자리가 더 많이 달아 있었습니다. 이건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걸을 때는 바깥쪽으로 힘을 주는데 신발은 안쪽에 닿는다? 이건 마치 오른손으로 쓴 편지인데 정작 잉크는 왼손에 묻어있는 것과 같은 명백한 모순입니다. 잠시 프렌치 경감과 함께 이 이상한 수수께끼에 대해 고민해 보시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프렌치 경감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단 하나의 해답이 떠오릅니다. 바로 이겁니다. 걷는 사람이 자신의 신발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있었던 거야. 이 눈부신 추리 하나가 완벽한 범죄라는 단단한 껍데기를 단번에 깨부수고 범인의 진짜 모습을 향한 첫걸음이 됩니다. 범인이 남긴 유일한 흔적이 오히려 범인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있었던 거죠. 자, 이제부터 교활한 범인과 집요한 형사 사이에 숨막히는 추격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이 추격전이 어떻게 펼쳐질지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허스트 로지라는 아주 고풍스러운 저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 서재에서 한 남자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죠. 그의 죽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진실을 좇는 한 형사의 정말 집요한 추적, 그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저택의 주인인 클래런스 위닝턴이 자기 서재에서 살해를 당했고요. 동시에 대대로 내려오던 아주 값비싼 가문의 보석들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사건 초기의 저택 분위기는 말할 것도 없었겠죠. 깊은 슬픔이랑 아주 무거운 혼란에 휩싸여 있었어요. 가족들은 그냥 운 나쁘게 좀도둑이랑 마주쳐서 벌어진 그런 불행한 강도 사건일 거라고 그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고 있었죠. 바로 이 질문, 이 의심이 전문적인 수사를 이끌어가는 핵심 동력이 됩니다. 과연 이 사건이 정말 외부 침입자가 벌인 단순 강도살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두운 내막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자, 이제 드디어 이 이야기의 진정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사건 그 자체에서 이제는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으로 초점이 옮겨가게 되죠. 바로 스코틀랜드 야드의 명형사 조셉 프렌치입니다. 처음 현장에 도착했던 지역 경찰들은요, 이 사건을 아주 전형적인 강도 살인 사건으로 봤어요. 범인이 보석을 훔치려다가 집주인한테 딱 걸리니까 아이고 놀라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 이런 아주 흔한 시나리오로 판단했던 거죠. 그런데 레스터 경찰서장의 날카로운 눈은 다른 거를 보고 있었습니다. 창문에 뚫고 들어온 방식이라던가 현장에 거의 남지 않은 아주 최소한의 흔적들을 보면서 이건 단순한 좀도둑의 어설픈 솜씨가 아니다 라고 간파한 거죠. 이건 아주 고도로 계획된 범죄, 한마디로 프로의 솜씨다. 그는 주저없이 스코틀랜드 야드에 지원을 요청합니다. 이 책의 묘사를 보면 조셉 프렌치 경감이 어떤 사람인지 딱 감이 오죠. 서류자가 붙들고 있는 것보다는 직접 발로 뛰면서 증거를 찾는 아주 철저한 현장 중심의 실천가형 형사인 겁니다. 자, 이제 프렌치 경감이 사건의 실마리를 풀기 시작한 첫 번째 아주 결정적인 물리적 증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발자국입니다. 경찰은 저택 옆에 나 있는 작은 길에서 아주 유력해 보이는 단서를 찾아냅니다. 울타리 틈 쪽으로 갔다가 다시 나오는 방향으로 찍힌 발자국들이었죠. 심지어 일부는 정말 놀랄 만큼 선명하게 남아 있었는데요. 이 흔적들은 사이즈 8짜리, 달아빠진 고무 밑창 신발을 신은 딱 한 명의 침입자를 가리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요. 자, 바로 이 지점이 정말 기가 막히게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프렌치 경감이 여기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순점을 발견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걸을 때 보통 체중이 실리는 쪽 신발이 더 닳잖아요. 그리고 땅에 발자국을 찍으면 당연히 체중이 실리는 쪽이 더 깊게 파일 거고요. 예를 들어 신발 안쪽이 닳았다면 발자국도 안쪽이 더 깊게 파이는 게 상식이죠. 그쵸? 그런데 이 발자국은요, 완전히 반대였던 겁니다. 신발은 분명히 안쪽이 닳았는데
땅에 찍힌 자국은 바깥쪽이 훨씬 더 깊게 파여 있었던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논리적으로는 이건 그냥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프렌치 경감은 이 불가능해 보이는 현상 앞에서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죠. 대체 무엇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순을 만들어낸 걸까요? 그리고 마침내 프렌치는 정말 기막힌 추론에 도달합니다. 범인은 일부러 자기 발에 맞지도 않는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거짓 흔적을 남겼던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상대하고 있는 범인이 단순한 도둑이 아니라 경찰 수사를 의도적으로 교란시킬 만큼 아주 교활하고 지능적인 인물이라는 걸 명백하게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이제 게임의 판도가 완전히 바뀐 거죠. 물리적 증거가 의도적인 속임수를 가리키고 있자 프렌치는 이제 시선을 저택 안의 사람들, 바로 그 가족들에게로 돌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알리바이를 아주 꼼꼼하게 확인하기 시작하죠. 첫 번째 인물은 비서인 리처드 혼입니다. 그는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저녁 내내 자기 방에서 집필 중이었다고 아주 완벽한 알리바이를 대죠. 가문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보석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 동기도 충분해 보이고요. 하지만 프렌치의 눈에 비친 혼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어요.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게서 보이는 그런 불안의 그림자조차 전혀 없었죠. 프렌치는 일단 그가 개인적인 이득 때문에 살인까지 저지를 인물은 아닐 거라고 잠정적으로 결론 내립니다. 자, 다음은 조카 버너드 위닝턴입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 삼촌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여기저기 떠들고 다녔으니 어찌 보면 가장 유력한 용의자처럼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사건 시각에 그는 멜러비 박사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 철벽 같은 알리바이는 멜러비 박사가 직접 증언을 해주죠. 프렌치는 술김에 내뱉는 푸념이랑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은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 역시 용의선상에서 한 발짝 뒤로 물립니다. 이제 세 번째 인물, 바로 가이 플랜트입니다. 그는 사건 현장에서 수십 킬로미터나 떨어진 자기 집에서 보고서를 쓰고 있었다고 주장해요. 그리고 가정부가 이걸 증언해주죠. 그런데요, 프렌치가 그의 차에 대해서 정말 별거 아닌 사소한 질문 하나를 툭 던졌는데 프렌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면서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히는 아주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바로 이 순간 프렌치는 직감합니다. 아, 뭔가 있다. 플랜트의 알리바이는 가정부인 믹스 부인의 증언 때문에 더 확고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플랜트가 저녁 내내 서재에서 타자기 치는 소리, 불 쬐는 소리, 방 안을 돌아다니는 소리 같은 걸 들었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증언하거든요. 이 증언은 플랜트에게 살인사건이 벌어진 그 밤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알리바이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였죠. 자, 이제 다음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엔 수사를 더 복잡하게 꼬아놓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미스터리를 푸는 결정적인 열쇠를 제공하게 됩니다.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가이 플랜트가 멜로비 박사를 찾아와서 사적인 문제로 대화를 나눠요. 그리고 플랜트가 떠난 직후 멜로비 박사는 자살을 시도한 것처럼 보이는 상태로 발견되죠.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프렌치 경감의 예리한 눈이 현장을 샅샅이 훑기 시작합니다. 프렌치의 눈에는 몇 가지 이상한 점이 딱 걸립니다. 보세요. 멜러비 박사가 자살했었다는 그 수술용 칼 케이스에는 지문이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방문객이었던 플랜트가 마셨을 위스키 잔은 아주 깨끗하게 닦여있는 겁니다. 잠깐만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제 곧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사람이 굳이 손님이 마신 위스키 잔을 설거지해 둔다? 그럴 리가 없죠. 여기서 프렌치는 확신합니다. 아, 이건 자살로 위장한 거구나. 방문객이 자신의 흔적을, 자신이 여기 왔었다는 사실 자체를 지우려고 벌인 짓이구나 하고 말이죠. 그리고 프렌치는 멜러비의 책상 서랍 안에서 잠겨있던 만년필 하나를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조카 버나드의 물건을 멜러비 박사가 대신 보관하고 있었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그저 사소해 보였던 만년필 하나가 어떻게 가장 유력한 용의자와 연결되고 그의 완벽했던 알리바이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고리가 되는지 그 과정이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살인의 아주 강력한 동기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클래런스 위닝턴이 죽음으로써 그의 아내 벨리사를 포함한 상속인들 각자에게 돌아갈 유산의 액수, 바로 2만 파운드라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클리버 형사가 비공식적으로 수사한 결과 플랜트의 책상에서 그의 재정 상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서류들이 발견됩니다. 은행에서 온 빚독 족장과 주식 투자로 큰 손실을 봤다는 내역들. 이건 그가 거액의 유산을 정말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아주 강력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셈이죠. 자, 이제 프렌치 경감 앞에 놓인 마지막 퍼즐 조각이 남았습니다. 좋아요. 플랜트에게 동기와 기회가 있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는 어떻게 동시에 두 장소에 있는 것 같은 이 완벽한 착각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프렌치는 논리적인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건 플랜트 혼자서는 절대로 해낼 수 없는 트릭이다. 분명히 그를 도운 공범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프렌치는 즉시 아주 체계적인 수사에 착수합니다. 그는 2명의 형사에게 각각 임무를 주죠. 한 명은 플랜트의 사적인 관계를, 다른 한 명은 직장 관계를 샅샅이 파고들어서 그 미지의 공범을 찾아내라고 지시합니다. 자, 그래서 이 수사의 결정적인 포인트는 바로 이 공범을 찾아내는 것이었고, 톰슨 형사가 플랜트의 사무실에서 수사를 벌이면서 마침내 사건의 돌파구가 열리게 됩니다. 톰슨 형사는 플랜트의 회사에서 아서 크로슬리라는 인물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게 돼요. 최근에 뭔가 클 걱정거리가 있는 사람처럼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이던 그가 멜러비 박사 사건이 터진 바로 그 직후에 갑자기 미국 삼촌에게서 거액을 상속받았다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아주 급하게 미국으로 떠나려 한다는 거였죠. 이 모든 정황과 타이밍이 범죄의 시간대와 정말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사건의 공범인 아서 크로슬리가 체포되면서 수사는 절정으로 치닫게 됩니다. 스코틀랜드 야드의 그 엄중한 신문 앞에서 크로슬리의 저항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결국 플랜트가 설계했던 그 정교한 범죄 계획의 전모를 모두 털어놓게 되죠. 자, 그럼 그 완벽했던 알리바이의 비밀 한번 파헤쳐 볼까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믹스 부인이 들었던 그 모든 소리들 있잖아요. 타자 치는 소리, 난로 쑤시는 소리, 걸어다니는 소리. 그게 전부 다 플랜트가 아니었던 겁니다. 플랜트의 협박에 널어간 공범, 바로 크로슬리가 플랜트의 서재에 숨어서 지시에 따라 연기를 했던 거죠. 플랜트가 저 멀리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바로 그 시각에 크로슬리는 서재에서 타자기를 간헐적으로 치고 부직갱이로 난로를 수석거리고 정해진 시간에 라디오를 켜는 등 마치 플랜트가 집에 있는 것처럼 완벽한 수리의 연극을 펼쳤던 겁니다. 이제 모든 증거가 단 한 사람, 가이 플랜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의 계획은 고작 발자국 하나의 모순에서부터 시작해서 산산조각이 나버렸고, 그의 든든한 방패막이었던 공범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모든 퇴로가 막힌 채 궁지에 몰린 그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야기의 마지막 장이 이제 곧 펼쳐집니다. 프리먼 윌스 크로프츠의 고전 추리 소설이죠. 리틀 워크햄의 사건. 허스트 로지에서 일어난 클라렌스 위닝턴 살인 사건 기억하시죠? 프렌치 경감의 수사는 용의자들의 그야말로 완벽한 알리바이 때문에 정말 막다른 길에 부딪힌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멈춰있던 사건의 톱니바퀴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다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위닝턴 살인 사건 수사가 완전히 교착 상태에 빠져서 모두가 거의 지쳐갈 때쯤이었어요. 이 고요하기만 하던 마을 리틀 워크햄이 또 한 번 발칵 뒤집힙니다. 정말 충격적인 비극이 또 일어난 거죠. 사건의 아주 중요한 참고인이었던 앤서니 멜러비 박사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건이 멈춰있던 모든 것을 그야말로 송두리째 바꿔놓게 됩니다. 자, 프렌치 경감이 현장에 도착해서 마주한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건 뭐랄까 마치 한 편의 잘 짜인 비극 무대 같았어요. 멜러비 박사는 손목에서 피를 흘린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죠. 누가 봐도 이건 명백하게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끔찍한 현장을 봐온 이 노련한 수사관의 눈에는요, 이 완벽하게 연출된 장면이 어딘가 모르게 굉장히 부자연스러웠던 겁니다. 뭔가 아주 결정적인 뭔가가 빠져있다는 그런 직감이 그의 머릿속을 강하게 스쳐 지나갔죠.
네, 겉으로 보기엔 현장이 누가 봐도 자살 시도처럼 보이게끔 아주 교묘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렌치 경감은 무대 위의 배우가 아니라 무대 뒤편까지 꿰뚫어보는 연출가의 시선으로 현장을 다시 훑기 시작합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불일치들을 하나씩 포착하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잘 짜인 연극 무대에서 오게티를 발견하듯이 말이에요. 그는 현장에 남겨진 모순들을 하나씩 짚어내면서 이 완벽한 위장의 가면을 벗겨내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프렌치 경감의 논리적인 추리 과정을 한번 아주 천천히 따라가 보죠. 이건 정말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첫째, 씻어놓은 유리잔. 멜러비 박사가 약물이 든 위스키를 마셨다면 아마 누군가가 그에게 술을 권하면서 자연스럽게 같이 마셨을 겁니다. 그쵸? 그런데 현장에는 잔이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럼 범인은 어디 있는 잔으로 마셨을까요? 프렌치는 범인이 자기 흔적을 완벽하게 지우려고 자기가 쓴 잔을 깨끗이 씻어서 찬장에 다시 넣어두는 그런 치밀함을 보였다고 판단합니다. 둘째, 지문. 이게 정말 결정적이었어요. 수술용 칼 케이스에 남아있던 지문은 멜러비 박사가 직접 케이스를 열었다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형태였거든요. 우리가 보통 케이스를 열 땐 엄지와 검지로 몸통과 뚜껑을 잡잖아요. 그런데 발견된 지문은 마치 다른 사람이 케이스를 단단히 잡아주고 멜러비 박사가 칼만 쏙 꺼낼 수 있도록 도와준 것 같은 그런 모양새였던 거죠. 이건 제3자가 있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셋째, 사라진 독극물 용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사람이 독극물을 마신 다음에 그 병을 감쪽같이 치울 정신적, 육체적 여유가 있었을까요? 거의 불가능에 갚습니다.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사용된 싱크대. 싱크대에서는 아주 미세한 물기와 함께 다른 사람의 지문이 발견됩니다. 바로 범인이 자기 잔을 씻은 장소죠. 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면서 프렌치 경감은 확신하게 됩니다. 이건 자살로 위장한 아주 치밀하고 냉혹한 살인 미수 사건이라는 걸요. 그리고 바로 이 확신이 사건 전체의 판도를 뒤집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멜러비 박사에 대한 공격이 입막음을 위한, 즉 증인을 제거하려는 시도였다는 게 분명해지자 프렌치 경감은 수사의 방향을 완전히 새로 잡습니다. 그건 바로 기존 용의자들이 내세웠던 그 완벽해 보였던 알리바이를 처음부터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하는 것이었죠. 특히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단 한 사람, 바로 가이 플랜트에게로 향했습니다. 가이 플랜트의 알리바이, 그거 정말 철옹성 같았잖아요. 첫 번째 살인사건이 일어난 그날 밤, 그는 웨이브리지에 있는 자기 서재에서 밤새 보고서를 쓰고 있었다고 주장했죠. 그리고 그의 충직한 가정부, 믹스 부인이 그 주장을 완벽하게 뒷받침해 주었고요. 밤늦게까지 계속 들려오던 타자기 소리, 벽난로에 불을 쳤는 소리,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는 발소리, 심지어 전화통화 소리까지. 그녀의 증언은 플랜트가 단 한순간도 집을 떠나지 않았다는 너무나 확실한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초반에 주요 용의선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고요. 하지만 프렌치 경감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플랜트의 집을 정말 샅샅이 다시 조사하기 시작하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죠. 바로 서재 창문 아래쪽 벽돌에 남아있던 비에 씻겨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희미한 진흙 자국이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맞습니다. 누군가 밧줄 사다리를 이용해서 창문으로 몰래 빠져나갔다는 명백한 증거죠. 그럼 믹스 부인이 들었던 그 생생한 소리들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아마도 타자기 소리는 어떤 기계장치를 이용한 속임수였을 겁니다. 그녀가 들었던 모든 소리는 플랜트가 집에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한 한편의 아주 정교한 연극이었던 거예요. 그 견고했던 철옹성에 마침내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좋아요. 기계장치로 다른 소리들은 흉내낼 수 있었다고 칩시다. 하지만 전화통화는 불가능하잖아요? 믹스 부인은 분명히 플랜트가 전화를 받는 목소리를 들었단 말이죠. 만약 플랜트가 서재에 없었다면 그를 대신해서 누군가 전화를 받아주면서 알리바이 조작을 도왔다는 뜻이 됩니다. 즉, 공범이 있었다는 거죠. 프렌치는 이제 이 공모 관계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내서 끊어버려야만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프렌치 경감은 플랜트가 범인이고 그에게는 공범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신하죠. 수사의 초점은 이제 그 정체모를 공범을 찾아내 압박함으로써 플랜트의 알리바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으로 옮겨갑니다. 본격적인 추격전이 시작된 겁니다.
프렌치 경감의 수사팀은 플랜트의 직장을 탐문하기 시작하고요. 곧 한 인물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바로 아서 크로슬리라는 젊은 사무원이에요. 동료들 말에 따르면 그는 평소에 허풍은 좀 심했지만 속은 아주 여린 인물이었는데 첫 번째 살인사건 직후부터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였다고 해요. 그러다가 멜러비 박사가 피습된 직후에 갑자기 미국에 있는 삼촌 덕분에 이민을 가게 됐다면서 회사를 그만둔다는 거였죠. 이 타이밍 너무 절묘하지 않나요? 프렌치 경감은 직감했습니다. 이 심약한 청년이 바로 그 약한 골이라는 것을요. 그는 공범 역할을 해주고 그 대가로 돈과 새로운 인생을 약속받았지만 그 죄책감과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기 직전이었던 겁니다. 프렌치 경감은 즉시 크로슬리를 스코틀랜드 야드로 데려와서 신문합니다. 처음에는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완강하게 부인하던 크로슬리. 하지만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차분하지만 아주 단호하게 압박하는 프렌치 경감 앞에서 그는 결국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돈과 미국으로의 도피를 대가로 약속된 시간에 플랜트의 서재로 걸려온 전화를 받아서 마치 자기가 플랜트인 것처럼 연기했다고 모든 것을 자백하죠. 그의 그 연약한 정신력은 노련한 수사관의 심리적 압박을 결코 견뎌낼 수 없었던 겁니다. 바로 그 시각. 모든 것의 끝을 알리는 전화벨이 울립니다. 플랜트는 크로슬리를 감시하라고 고용해뒀던 사립탐정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요. 크로슬리가 방금 스코틀랜드 야드에 체포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플랜트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정지합니다. 공들여 쌓아올린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음을 직감한 거죠. 게임은 끝났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초점은 가이 플랜트에게로 옮겨갑니다. 냉철한 계획자였던 그는 이제 절박한 도망자가 되었어요. 그가 그렇게 공들여 쌓아 올렸던 완벽한 세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그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 도망치는 것뿐이었습니다. 플랜트의 런던 탈출 과정은요, 그의 그 치밀하고 교활한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편의 적보 영화 같아요. 크로슬리의 체포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미리 짜놓은 계획에 따라 기계처럼 움직입니다. 캐논 스트리트역 화장실에서 변장을 하고 런던 브리지 역에서는 미행을 따돌리죠. 첼링 크로스 역에서는 미리 숨겨뒀던 보석과 추가 변장 도구를 챙기고요. 도버에서는 페리에 오르기 전에 군중 속에 섞여서 검사를 이미 마친 다른 사람 짐에 찍힌 사관분필 표시를 자기 손가락으로 슬쩍 묻혀서 자기 짐에 위조하는 대담함까지 보여줍니다. 마침내 파리에 도착했을 때 그는 경찰의 추적을 완전히 따돌렸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플랜트는 파리에서 루이벤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현지 분위기를 취재하러 온 영국 작가 행세를 하면서 작은 방을 빌리고 여권까지 위조해서 과거의 자신을 완벽하게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탈출이 자유를 가져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생각과 기억으로 만들어진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그는 혼자 있는 걸 끔찍하게 싫어했지만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건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경찰관의 무심한 시선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밤마다 자기가 저지른 범죄의 악몽에 시달렸죠. 그의 파리 생활은 자유가 아니라 서서히 정신을 갉아먹는 끔찍한 고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플랜트가 파리에서 그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서 고통받는 동안 프렌치 경감과 프랑스 경찰은 끈질기게 그의 행적을 추적하면서 마지막 대결을 위해 포위망을 서서히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경찰은 플랜트의 은신처를 찾아냅니다. 그를 체포하려는 순간 플랜트는 필사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하고 낯선 파리의 거리와 사람들로 붐비는 기차역 안에서 그의 절박하고도 마지막인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추격전의 끝은 비극적이었습니다. 기차역 플랫폼, 그의 앞과 뒤는 모두 경찰에게 포위된 상태였죠.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체포된 후의 미래, 차가운 감방, 엄숙한 법정, 그리고 결국 사형, 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 찰나의 순간, 그는 마지막 선택을 합니다. 굉음을 내면서 역으로 들어오는 거대한 기차를 향해 그는 스스로 몸을 던졌습니다. 플랜트의 죽음으로 정말 길고 길었던 이 사건은 사실상 종결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인물들의 이야기와 사건의 뒷수습을 한번 정리해 볼 시간이죠. 플랜트의 공범이었던 아서 크로슬리는 재판에서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도난당했던 보석들도 모두 회수되었고요. 프렌치 경감은 이 어려운 사건을 해결한 공로로 명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허스트로즈에 남겨진 사람들, 크리스티나와 버나드는 이 끔찍한 비극이 남긴 깊은 상처를 안고 앞으로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을 되돌아보면 한 가지 깊은 질문이 남습니다. 플랜트는 정말 완벽에 가까운 계획을 세웠어요. 하지만 그는 자기 공범이 가진 인간적인 나약함, 그리고 범죄 이후에 자신의 내면을 갉아먹을 그 죄책감과 공포는 계산하지 못했던 겁니다. 어쩌면 완벽한 범죄란 애초에 존재할 수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존재하는 한 말이죠.